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데 이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 통제권 확보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불안정한 현지 정세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6천억 달러, 우리 돈 800조 원이 넘게 징수했다며 미국의 재정 안보가 어느 때보다 강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세 위법성 판단을 앞둔 미 대법원을 향한 압박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정책 지속 여부가 글로벌 통상 증시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시작된 외환 당국의 환율 관리 영향으로 12월 외환 보유액이 IMF 외환 위기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12월은 계절적으로 달러가 중앙은행으로 유입되는 시기지만 이보다 강한 당국의 달러 매도세로 외환 보유액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구글 딥마인드가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로봇 기술과 AI 모델을 결합해 차세대 휴머노이드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에 큰 타격은 없었고요. 이와 영향을 받으면서 에너지와 방산주 그리고 실적을 기다리는 은행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CES에서 엔비디아 젠슨 황의 기조 연설이 진행이 됐었죠. 일단 칩을 들어 올리기도 했고 로봇과 함께 기조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한 20분 전 속보로 전해졌죠. 엔비디아의 자율주행차가 드디어 세상에 나온다라는 부분이 공개가 됐습니다. 벤츠와 함께 직접 구축한다고 하고요. 차세대 엔비디아가 발표하는 자율주행 AI 모델인 알파 마요도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이 자율주행차는 1분기에는 미국, 2분기에는 유럽, 3분기와 4분기에는 아시아에서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들 들어오는 대로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밤사이 뉴욕 증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반도체주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나 은행주들도 함께 실적 기다리면서 흐름 괜찮았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시총이 1,4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2월만 하더라도 지금 1,000조 정도였는데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도 SK하이닉스의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시각 서울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기다리면서 메모리 반등한 가격이 실적에 어떻게 찍힐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고용과 관련되어 있는 경제 지표들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9일에 발표되는 12월 고용 보고서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에 신중하자라는 위원들이 많고 또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이러한 내용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다양한 키워드들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마두로 체포 충격, 다우 신고가입니다.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은행주들이 흐름이 괜찮게 나오면서 다우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고요. 베네수엘라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에는 큰 타격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제 자세한 마감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충격적인 지정학적 뉴스가 이제 불구하고도 상승 마감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타격했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시장은 이 사안이 곧바로 어쨌든 큰 충돌로 번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위험자산 선호가 되살아나면서 리스크온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수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594포인트를 넘기면서 48,900선에 이제 안착을 했고요. 장중에는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도 각각 0.6%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충격을 흡수하면 후에 상승하는 그런 느낌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의 주인공은 단연 에너지 이슈였는데요. 투자자들은 이번 이슈를 단순한 군사 뉴스로 보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가 향후 재건 국면으로 들어가고 특히 석유 인프라가 정상화될 경우에 미국의 석유 서비스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빠르게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대표적인 베네수엘라 이제 현지에서 이미 사업 기반을 갖고 있는 세브론이 강하게 뛰었고요. 엑슨모빌도 상승 흐름에 이제 동참했습니다. 여기에 재건 과정에서 장비와 기술 수요가 늘 수 있다는 유전 서비스 기업들이죠. 할리버튼과 SLB 같은 종목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섹터 ETF도 동방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 상승의 중심에는 에너지 재건 기대였다는 점이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이 완전히 안도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주식이 오르는 와중에도 금 가격이 급등했고 투자자들이 동시에 해지에 나섰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은 위험 자산을 사되 혹시 모를 변동성에 어쨌든 대비하는 혼합 포지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건적에도 빠르게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두로와 배우자 실리아 프로레스가 뉴욕에서 이송돼 기소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조치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주가의 이제 대통령을 이제 미국이 어쨌든 데리고 와서 이제 기소를 했다는 점이 약간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은 당장은 이제 확전 우려 제한과 재건 수혜의 기대가 반응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 어쨌든 미국과 다음 스텝을 외교 안보 국면에서 이제 변동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이제 뉴욕 증시는 지정학적 충격을 에너지 재건 기대로 해석하면서 동시에 급등은 경계심도 살아있다라는 이제 혼재된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은 유가 흐름이라든가 에너지 섹터 추가 탄력이라든가 그리고 미국의 후속 메시지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더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밤사이 뉴욕 증시 관련된 내용 먼저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젠슨왕 CEO의 CS 등판과 관련된 내용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젠슨왕 CEO의 기조 연설이 오늘 새벽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차세대 AI GPU 루빈도 공개가 됐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과 관련된 코멘트, 알파 마요라는 새로운 플랫폼도 좀 등장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먼저 점검을 좀 해주시죠. 세스에는 늘 이제 엔비디아 젠슨왕 CEO의 이 연설은 늘 화제가 되고 있죠. 이번에는 이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고 나서 정리해드리겠지만 미리 좀 본다면 AI 반도체의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이제 데이터 센터용 AI 가속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CES를 통해서도 차세대의 GPU 아키텍처라든가 또는 기존의 제품의 성능, 전력, 효율 개선 방향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드러날지가 주목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AI 붐 이후에 성장이 계속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젠슨왕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 같습니다. 거품론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런 것들과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H200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AI에 대한 확장 영역입니다. 그동안 엔비디아는 AI를 주로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에 집중했었는데 이번 어떤 CES에서는 소비자 기술 전시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무대에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자동차라든가 PC라든가 로봇, 엣지 디바이스 등 AI의 어떤 전반적인 생활 산업에 어떻게 확산되는 실제로 확산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계속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AI는 서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어떤 제품으로 사례로 이끌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쟁점은 이제 자동차와 로봇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엔비디아는 오래전부터 이제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미래 성장 축으로 이제 키워왔는데 CES 무대에서 자동차용 AI 플랫폼과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리고
휴머노이드 산업 로봇 비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요거는 이제 테슬라라든가 애플이라는 중국 기업들과 미래 경쟁 구도의 어쨌든 그런 신호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엔비디아의 정책성 선언입니다. 쟁수당은 최근에 엔비디아가 단순한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AI 컴퓨팅 플랫폼 회사다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지금까지 이 반도체로서는 어떤 성장의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어쨌든 태세 전환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세스 연설에서 칩을 넘어서 소프트웨어라든가 생태계 개발 플랫폼이라든가 엔비디아의 장기 전략이 다시 한 번 더 정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장 스토리의 연장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의 전환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래도 방향 전환의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번 세스의 젠수당의 연설은 신제품 몇 개를 공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AI 이후에 엔비디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조 연설이 새벽부터 진행이 좀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온 내용들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엔비디아 루빈과 관련된 부분들 공개가 됐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마요라는 부분이 공개가 됐습니다. 4세대 AI 자율주행 모델이라고 하고요. 직접 보고 판단하면서 운전하는 부분으로 자율주행의 두뇌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벤츠랑 같이 협업을 지금 발표한 상태고요. 자율주행 관련차들은 레벨 2단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1분기 미국부터 발표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중국 연계 기업 인수 전격 차단이고요. 미국이 대중 견제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불과 300만 달러 규모의 소규모 인수 합병을 막아 나선 거다라는 건데요. 이렇게까지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보시면 워싱턴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포트닉스 기업인 하이포의 EM코어라는 자산의 인수 거래를 공식적으로 금지했다고 됩니다. 문제가 된 건 2024년 이루어진 약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뭐 이제 한 40억 정도 규모의 딜인데 하이포는 당시 뉴저지 소재 항공, 방산 그리고 이제 EM코의 칩 사업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약간 안보와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공개한 대통령 명령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하이포가 중국 국적자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거래가 미국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그 스타트업 규모나 소규모 M&A 규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터치를 안 하는 게 이제 불문율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 정확히는 외국인 투자를 심사하는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가 나섰습니다. 결론은 불허였는데 이유는 뭐 단순했습니다. 지금은 작지만 미래 전략적 가치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이 군사 안보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과 관련된 거래는 기준이 훨씬 엄격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소액 투자라든가 뭐 소액 지분 비상장 기업이면 비교적 자유롭게 이제 거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미국이 씨앗 단계 기술까지 관리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하는지가 좀 궁금할 수 있는데 미국은 이미 반도체 수출 통제, AI 칩 규제라든가 장비 제한까지 이제 동원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투자 차단이라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차단에 이어서 이제 금융에서 어쨌든 투자를 통해서 뭔가를 가져가는 것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중국이 직접적인 대형 인수 대신에 작은 기업들로 사들여서 기술과 데이터를 확보하는 전략을 쓴다는 정보를 이제 미국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금액이 작다라는 것 전보다는 미래 가치가 있는 기업들은 다 막겠다는 의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해 보면 의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작아서 괜찮다, 초기 기업이라 영향이 없다라는 논리는 이제 통하지 않고 중국 자본이 이제 관련된 순간 거래 규모와 상관없이 국가안보 대상이 된다라는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중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 쪽에서 대중 견제 카드를 또 하나 새롭게 꺼내 들었습니다. 소규모 M&A까지 차단하게 되는 움직임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아이폰 18 2027년설 급부상이고요. 아이폰 18 일반형을 2026년이 아니라 2027년 봄에 내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아이폰은 출시 주기가 딱딱 정해져 있어서 9월쯤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엔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아이폰 17 일반형이 18개월 동안 가장 최신 아이폰으로 판매되면서 이제 이례적인 상황을 좀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이유는 아이폰 라인업이 지나치게 커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한 해에 몇 가지 모델만 내놓으면 됐지만 이제는 이제 일반형이라든가 프로라든가 프로맥스라든가 보급형이라든가 여기 이제 폴더블폰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이 모델을 한꺼번에 공개하면 어쨌든 서로의 판매를 잠식하게 되고 각 모델의 주력 판매 기간도 짧아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한날 한시에 다 내놓는 방식이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걸 이제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가 모델과 대중 모델을 시간적으로 분리하는 전략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애플의 수익 구조의 변화입니다. 현재 아이폰 매출과 이익의 중심은 분명히 프로 라인에 다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 모델은 마진이 높고 평균 판매 단가도 높으면서 생태계 안에서 이제 사용자들을 더 단단하게 묶어두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가을에는 프로와 프로맥스 같은 프리미엄 모델을 전면에 내세우고 일반형은 다음에 봄으로 미루는 약간 이런 구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과 대중성을 강조하는 구조가 더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브랜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의 성숙도입니다. 이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스마트폰의 어떤 성능과 향상 속도가 예전같이 빠르지가 않습니다. 뭐 아시면 되겠지만 아이폰도 이렇게 차이를 많이 느끼지 못해요. 뭐 감성 때문에 사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칩 성능은 이미 과잉 수준이고 운영체제 업데이트도 5년 이상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애플은 일반형 꼭 매년 새 모델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개월의 공백이 실제 판매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일종의 시험 무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에 또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두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2026년 올해 이제 가을에 애플이 첫 폴드폰 아이폰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폴드폰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 가을 이벤트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혁신과 프리미엄에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형을 공개하면 많이 안 살 게 분명하기 때문에 판매에도 지장을 준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가을은 프로와 폴더폰 같은 혁신의 무대를 하고 있고 봄은 일반형과 보급형 무대로 역할을 나누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비자의 선택 구조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반형 출시가 늦어지면 소비자가 이제 기다리거나 아니면 더 비싼 모델을 선택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애플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일반형 모델을 구입하던 사람들을 어쨌든 상위 모델로 옮길 수 있는 효과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애플이 아이폰 18의 어쨌든 일반형 모델 출시의 움직임은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니라 아이폰의 연 1회 이벤트 중심에서 연중 2회로 회전업 라인업으로 이제 바꾸는 신호로 볼 수 있고 이 변화에 어떤 시험을 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그런 무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폰 18과 관련된 내용들 체크해봤고요. 출시에 있어서 기존의 9월이 아니라 조금 더 미뤄서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대만 TSMC 기술 유출 초강수이고요. TSMC의 영업비밀 유출 의혹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대만 검찰이 도쿄 일렉트론 대만 법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추가적으로 기소를 하게 되면서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 먼저 정리해 주시죠. 예, 요 질문을 보면서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던지십니다. 그러니까 영업비밀 사건이면 기업 간의 우리나라도 이제 있으니까요. 기업 간의 분쟁이 아닌가. 근데 대만은 왜 국가 안보까지 걸면서 이렇게 반응할까? 만약에 우리가 반도체 기술이 유출됐다. 그래서 뭐 이게 국가보안법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왜 이렇게 예민하게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만에서 TSMC의 최첨단 공정은 한 기업의 비밀이 지금 아닙니다. 사실상 대만 경제와 안보를 떠받치는 전략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TSMC 매출이 대만의 어떤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유는 TSMC가 기술이 곧 대만의 국가 생존 카드라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자, TSMC는 글로벌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세계 공급망에서 핵심 위치를 갖고 있고요. 따라서 기술이 새는 순간 단순한 한 회사의 어쨌든 경쟁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대만이 가진 산업 지렛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번 사건이 특히 차세대 공정과 연결돼 있다는 점이 이제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TSMC의 2나노 관련 기술을 둘러싼 의혹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2나노는 단순한 성능 좋은 칩의 문제가 아니라 AI라든가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국방, 첨단 산업의 전반에 관련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대만 입장에서는 경쟁사의 추격이 아니라 국가 핵심 기술의 유출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대만이 이미 법을 바꿔서 기술 유출은 경제 간첩으로 이제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은 2022년 국가안보법 개정으로 국가 핵심의 어쨌든 기술의 영업 비밀을 해외 특히 중국이나 홍콩, 마카오, 일본에 유출할 경우 그 목적을 가진 침해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그 의미가 큰 것은 검찰이 이 법을 근거로 어쨌든 기업이라든가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실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출 경로입니다. 이제 최근에 어쨌든 뭐가 유출되면 유출 경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킹 같은 외부 공격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현직 협력사 점점으로 정보가 새는 구조입니다. 쿠팡도 마찬가지죠. 이게 어쨌든 전에 어쨌든 직원이 이제 유출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번 구멍이 나면 같은 방식으로 연쇄 사건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 기소가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클라우드 저장 공간에 영업 비밀이 남아 있다는 정황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대만이 강경하게 나오는 건 이번만 막으면 끝이 아니라 이 경로를 방치하면 앞으로 반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쿠팡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좀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만이 지금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경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점입니다. 미중의 경쟁이 거세질수록 TSMC의 기술은 단순한 산업 경쟁력이 아니라 안보 축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이 이런 부분에 좀 더 예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이 손해를 막는 사건이 아니라 단순한 국가 핵심 지키는 사건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대만이 예민하게 하는 이유는 거래나 규모나 핵심 거래 이름이 아니라 어쨌든 TSMC의 최첨단 공정 영업 비밀을 국가 핵심 기술로 보고 있고 이를 유출하는 시도를 어쨌든 안보 위협으로 격상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거는 이제 대만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나라에도 계속 적용될 것 같고 산업 스파이 문제라든가 이런 기업의 어쨌든 기술 유출이 계속 핵심 유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국가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는 어떤 모범 사례가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TSMC가 어쨌든 최근엔 안팎으로 계속해서 좀 고난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으로는 그 2나노미터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협력을 해왔던 일본 도쿄 일렉트론으로 유출이 된 상태이고 밖으로 봤을 때는 미국 애리조나 공장 쪽에서 고비용 구조에 있어서 수익성을 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들도 함께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키워드들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리포트 함께 열어볼까요? SK 하이닉스에 대한 대신증권의 시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리포트 제목이 눈에 띄는데요. 두 쫑쿠보다 달달한 HBM 칩스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두바이 쫀득 쿠키가 유행입니다. 한편 HBM 칩스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컨셉으로 만든 과자인데요. 맛은 의외로 허니 바나나 맛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SK 하이닉스가 딱 이 표현과 닮아 있습니다.
하이닉스 안에는 지금 HBM이라는 달달한 수익 구조가 꽉 차 있고요. 그래서 대신증권은 지금 이 회사가 두총코보다 훨씬 달달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정리를 내렸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 목표 주가는 8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먼저 대신증권의 결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은 SK하이닉스가 2026년에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100조 원 시대에 들어설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강화된 이익 체력을 바탕으로 26년 영업이익 100조 원 시대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내렸습니다. 대신증권은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은 4분기 실적부터 차별화가 확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16조 8천억 원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분기는 판매량을 무리하게 늘린 것도 아니고 성과급 충당금도 이미 반영이 된 분기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의 이익이 나온다는 건 일시적인 호황이 아니라 이익 체력 자체가 달라졌다는 의미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증권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 역시나 HBM인데요. 지금 대신증권의 전망을 보시면 2026년 HBM 출하량은 190억 기가비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년 대비해서 54% 성장한 결과고요. 이건 단순히 물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AI 인프라가 확산이 되면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성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HBM4 관련해서는 일부 12단 제품의 품질 이슈가 언급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대신증권의 평가는 분명합니다. 이건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건데요. 대신증권은 2026년 1분기 안에 제품 인증을 마치고 2분기부터는 공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존에 제시했던 일정들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고요. 이번 이슈 자체를 공급 차질이나 중장기 경쟁력 훼손으로는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HBM 시장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그 1위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6년 기준으로 엔비디아 내 물량을 살펴보시면 점유율이 63%를 차지합니다. 여전히 1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중국향 H200 수출이 실제로 재개가 됐을 때 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추가 변수도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HBM만 놓고 SK하이닉스를 평가를 한다면 절반만 보는 셈이고요. 대신증권은 범용 D램 시장도 중요한 축으로 꼽고 있습니다. 현재 범용 D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공급 부족 국면에 서 있는데요. 이런 환경에서는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발생을 합니다. 대신증권은 2026년 1분기에 지금 공격적인 가격 인상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시 공정 D램 생산 능력 확대도 본격화되고 있고요. 원가 경쟁력과 제품에 대한 대응력이 동시에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이걸 두고 트윈 엔진 구조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HBM이 되겠고 지금 다른 하나는 범용 D램입니다. 이 두 가지 축이 동시에 돌아가게 되면서 2026년에는 이제 이익 성장 효과가 온전히 반영될 것이라는 판단이고요. 이번 사이클을 단순한 단기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인 이익의 성장 국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낸드 쪽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SK하이닉스의 약점으로 자주 언급이 되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신증권 평가는 달라졌는데요. 솔리다임을 통해서 서버용 QLC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요. 본사의 낸드 경쟁력도 단품 중심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지금 낸드의 약점이 이제는 또 하나의 강점으로 바뀌고 있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대신증권은 여기에서 기술 경쟁력뿐만 아니라 구조 변화에 대한 가능성도 함께 짚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ADR 발행 가능성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주주 환원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2026년 1분기 안에 구체화될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SPC 설립 가능성입니다. AI 시대에 맞춰서 자금 조달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하고 사이클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ADR과 또 SPC 설립 가능성 자체는 이미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 전망 수준이라는 점을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지금 HBM 시장에서 여전히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HBM3가 주력 제품으로 이뤄질 예정이고요. HBM4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선제적으로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HBM 시장 점유율은 분기 기준으로 해서 50% 후반대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2026년까지 하이닉스가 이런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도 함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모든 내용들을 반영해서 대신증권의 경우에는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8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SK하이닉스가 HBM이라는 고수익 구조의 혜택을 받아가고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범용 디램 시장이라는 트윈 엔진 구조도 갖추고 있다. 플러스 낸드의 기존에 갖고 있던 약점 또한 하나의 강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들을 다 포함시켜서 앞으로의 주가 상향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SK하이닉스의 주가는 2.8%가량 오르면서 69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70만 원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삼성을 비롯해서 SK하이닉스까지 좀 신고가 랠리를 계속 펼치다 보니까 코스피가 4,400포인트를 돌파하는 데 큰 힘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대신증권은 SK하이닉스를 단순한 사이클의 수혜주가 아니라 HBM 중심의 고수익 구조, 또 범용 디램과 낸드까지 아우르는 트윈 엔진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조 변화 가능성까지 더해진다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HBM 시장 역시나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은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과도한 낙관도 또 과도한 비관도 아니라 구조 변화가 실제 숫자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키워드들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값이 이제 작년부터 해서 가격이 쭉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부에 어떻게 찍힐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서 실적 내용들 좀 체크해 보겠고요. 삼성전기하면 사실 MLCC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종목. 그런데 주가가 굉장히 무거워서 잘 안 가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고환율 수혜주도 있고 또 특히나 AI나 전장 쪽으로도 사업 다각화를 좀 한 상황이라서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확인해 보겠고요. AI 기술들은 날개를 좀 달고 있지만 반대로 내수와 관련된 유통 쪽에서는 추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함께 점검해 보겠고요. 첫 번째 삼성전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8일 정도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분기 기준으로 OP가 20조 원이 넘을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을 때 수치이긴 한데 어쨌든 이번에는 굉장히 좋은 성적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판단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번 실적은요, 잘 나왔다 수준을 넘어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미 삼성이 메모리 업황의 구조적 반등을 확인했다고 보고 있는 단계인데요. 가장 직접적인 근거는 가격과 수익성입니다. DDR4 가격이 1년 만에 약 7배 급등했고, 또 D램 영업이익률도 50%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 정도 가격과 마진은 단기 수급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급이 구조적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유리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메모리 3사 가운데 생산 능력이 가장 큰 회사이기 때문인데요. 가격이 오를수록 이익이 가장 빠르고 또 크게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컨센서스인 16조 원대가 아니라 20조에서 22조 원까지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2018년 슈퍼사이클 당시 분기 최대 실적을 뛰어넘는 수준인데요. 시장은 이번 실적을 사이클 복귀가 아니라 삼성이 다시 메모리 산업의 중심으로 올라섰다는 확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D램 쪽, 그러니까 메모리 쪽에 대한 가격 반등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국 쪽 업체들이 삼성전자에 장기 공급 계약을 요청했다라는 부분들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어떻게 이해를 해봐야 될까요? 네, 바로 말씀 주신 부분이 삼성의 승승장구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LPDDR 시장은 완전히 공급자 중심 시장으로 전환됐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자료를 보면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D램 재고가 평균 2에서 4주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13에서 17주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이 상당히 빠듯한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오포 같은 업체가 삼성전자의 4에서 6개 분기 장기 계약을 제안했다는 건 가격보다 물량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앞으로 몇 분기 동안은 삼성 물량을 먼저 묶어두겠다는 거죠. 특히 삼성전자는 경쟁사들이 HBM에 집중하는 사이에 상대적으로 LPDDR 공급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MX 사업부, 애플까지 삼성 쪽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아이폰 17에 들어가는 LPDDR5X 물량의 약 70%를 삼성전자가 확보하면서 삼성이 다시 애플 제1 공급사로 올라섰습니다. 이 흐름은 삼성이 범용 D램뿐만이 아니라 저전력 메모리에서도 가격과 물량을 동시에 쥐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네, 심각하게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이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렌드포스에서도 1분기 D램 값이 지금보다도 60% 더 오를 거다라고 전망을 한 상태이고요. 애플의 임원진들은 지금 D램 장기 공급망 계약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는 사이클이 긍정적으로 좀 돌고 있는 것 같고요. HBM4나 소캠2 등 삼성전자는 올해도 다양한 제품들을 좀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말씀해주신 HBM4와 소캠2 그리고 LPDDR6 PIM까지 차세대 AI 메모리를 모두 준비하면서 이번 사이클을 넘어 다음 성장 국면까지 열어놨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큰 변화는 이번 실적을 고점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미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B증권 전망을 보면 내년 삼성전자의 HBM 출하량은 전년 대비 3배 증가, HBM 매출은 26조 원, 시장 점유율은 16%에서 35%까지 확대될 거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엔비디아 AI 서버용 차세대 메모리인 소캠2 물량의 약 50%를 삼성이 공급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소캠2는 전력 효율과 대역폭을 동시에 잡은 구조로 제2의 HBM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축이 LPDDR6 PIM입니다. 메모리 내부에서 연산을 처리하는 구조로 온디바이스 AI와 추론 AI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은 이 표준을 연말까지 완성하겠다고 공식화했는데요. 결국 삼성은 범용 D램에서 LPDDR 그리고 AI 메모리까지 전 구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끝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 나오는 영업이익 100조 원 전망도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이젠 중장기 시나리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8일과 9일에 각각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8일에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올 것으로 일단 증권가에서는 날짜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9일에는 SK하이닉스 ADR과 상장과 관련한 모멘텀, 코멘트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에 중요한 일정들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뉴스 나오는 대로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삼성전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MLCC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인데 사실 엉덩이가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증권가에서 최근에 이제 TP를 35만 원까지 대폭 상향을 했는데 그 배경들을 좀 살펴보면 MLCC 설계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면서 삼성전기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거다라고 이야기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DDR5 시대의 개막을 하면서 MLCC의 전격 전압 요구치를 기존보다 4배 이상 끌어올리며 삼성전기가 독주하는 고부가 가치 특수 시장을 창출해낸 상황입니다. 기존 DDR4까지는 전력을 관리하는 반도체, 즉 PMIC가 메인보드에 따로 위치해 있었는데요. 하지만 DDR5부터는 전력 효율과 대역폭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PMIC를 메모리 모듈 내부로 직접 옮겨버렸습니다. 설계 구조가 이렇게 바뀌면서 전압 노이즈를 제어하는 MLCC 역시 과거 4에서 6V 수준의 일반 제품이 아니라 25V급 고전압을 견뎌야 하는 특수 사양으로만 탑재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기는 이 25V급 고영량 그리고 고전압 MLCC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이미 양산 중인 상황인데요. 현재 일본 무라타와 함께 이 시장을 양분하는 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분석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의 DDR4를 DDR5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최대 1TWh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들의 교체 수요는 폭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고전압 기술력을 선점한 삼성전기에게는 단순한 규격 변경이 아니라 전체 수익성을 통째로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AI가 더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MLCC에 들어가는 탑재량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수치는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우선 AI 서버용 MLCC는요, 범용 제품 대비해서 마진이 3배 달하는 30% 수준입니다. 이는 삼성전기의 전사 영업이익을 끌어올리는 강력한 캐시카우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과거 삼성전기 MLCC 매출의 80% 이상은 스마트폰 등 IT 기기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업황에 따른 변동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이 비중이 40%대로 낮아지고 그 빈자리를 마진이 훨씬 높은 AI 서버와 전장용 제품이 채울 전망입니다. AI 서버 한 대당 MLCC 탑재량은 기존 1만 개 수준에서 최대 2만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또 열선계 전력 상승으로 인해서 고사양 제품 수요는 갈수록 귀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판 사업부 역시 과거 PC 중심에서 탈피해 이제는 AI 가속기 및 ASIC용 기판 비중이 매출의 50%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저수익 레거시 제품을 쳐내고 고수익 AI 기판으로 믹스를 개선하면서 나타나는 이익 레버리지는요, 이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신증권은 삼성전기의 2026년 매출이 12조 3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원을 돌파하며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자율주행이랑 로봇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표가 상향을 해줬던 가장 대표적인 근거가 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삼성전기의 테슬라향 매출이 이제 2025년 6천억 원대에서요, 2034년 2조 원 규모로 3배 이상 폭증하면서 로봇과 자율주행이라는 미래 산업의 핵심 공급사로 등극할 전망입니다. IM증권은 삼성전기가 테슬라 자율주행 솔루션의 수동소자, 카메라, 기판 등 주요 컴포넌트를 공급하는 메인 벤더라는 점에 주목해서 목표가를 최근에 35만 원까지 높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 생각해야 할 지점은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테슬라와의 자율주행 협업은 향후 테슬라의 로봇이죠. 바로 옵티머스 생산 시 이 핵심 부품 공급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로봇의 관절을 움직이고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이 신경망은 자율주행차의 시스템과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삼성전기가 개발한 이 라이다용 초소형 고전압 MLCC는요, 이 자율주행차의 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품의 신뢰성을 극대화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장은 아직 삼성전기가 보유한 피지컬 AI 포트폴리오의 잠재력을 저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이 전문가들의 중론인데요. 삼성전자 주가와 91%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현재는 동행하고 있지만 이 판가 인상 구간에 진입한 지금은 더 탄력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삼성전기를 이제 단순한 부품사가 아니라 미래 로봇과 모빌리티의 신경계를 담당하는 전략적 기업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AI와 관련해서 주가가 실적을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가 좀 중요해 보이고요.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프리장 열린 거 보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오늘 좀 약세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종목 모두 1% 넘게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기 역시나 0.9%, 1% 가까운 낙폭을 예상을 좀 하면서 출발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유통과 관련된 내용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대형마트의 판매량이 지금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지수 자체로 봤을 때는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무너지게 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형마트 소매 판매액 지수가 전월 대비 14.1% 급락하면서 이 오프라인 대형 유통 채널의 구조적 붕괴가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국가 데이터처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지수는 83.0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에 세 번째로 큰 감소폭이라고 합니다. 10월 추석 할인 행사에 따른 일시적인 기저 효과도 있겠지만 이 본질적인 원인은 소비 채널의 대이동입니다. 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4조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특히 대형마트의 핵심 품목인 음식료품의 온라인 거래가 10.1%나 급증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식료품조차 마트 카트를 끄는 대신에 스마트폰 새벽 배송으로 해결하는 패턴으로 완벽하게 고착화됐습니다.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 장사가 안 된다는 수준을 넘어서 이 오프라인 대형마트라는 플랫폼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던 매력이 상실된 겁니다. 이 수치는 오프라인 유통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경고등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특히 홈플러스의 상황이 가장 처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5개 지점이 추가적으로 문을 닫은 상황인데요. 내부 자금 사정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걸까요? 네, 우선 홈플러스는 이달 말까지요. 서울 시흥과 인천 계산 등 5개 점포의 영업을 종료하면서 현금 흐름 악화로 인해서 직원 급여조차 또 분할 지급하는 극한의 경영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는 납품업체와의 거래 조건 완화 실패와 또 물량 수급 불안으로 이 운영 자금이 바닥났기 때문에 영업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작년 말에 이미 5곳을 폐점한 데 이어서 내달 2월이면 점포 수가 112곳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내부 사정은 더 심각한데요. 유동성이 극도로 악화되어 각종 공과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MBK 파트너스 인수 이후에 누적된 과도한 차입금과 또 투자 실패가 뼈아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회생 법원에 제출한 계획안에는 기업형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 방안이 담겨 있지만 정작 유입되는 현금 규모가 채무를 갚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냉정한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점포 축소는 입점 중소업체들의 피해로도 번지고 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입점업체 10곳 중 4곳이 매출 급감으로 도산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상 청산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라서 더 심각하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회생 계획안을 발표를 하기도 했다라고는 하는데 앞으로의 전개를 어떻게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우선 홈플러스는 현재 경영이 어렵다라는 단계를 넘어서 이 기업의 존립 기반 자체가 무너진 사실상의 청산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익 채권과 회생 채권을 합친 채무 규모가 3조 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핵심 자산을 모두 매각하더라도 채무를 온전히 상환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는 최근 법원에 구조혁신형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기업형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과 함께 향후 6년간 41개 대형마트 폐점을 공식화했는데요.
하지만 이 방안 역시 회생보다는 해체에 가까운 선택이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익스프레스는 홈플러스 내부에서 비교적 수익성이 안정적인 사실상 유일한 캐시카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분리 매각하면 단기 유동성은 확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남은 대형마트 사업의 수익성과 담보 가치는 더 빠르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지난 10개월간 통 매각을 시도했지만 과도한 차입 구조와 강성 노조 문제, 그리고 높게 산정된 청산 가치로 인해서 결국 인수자를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결국 117개 점포 가운데 담보 설정과 폐점 예정지를 제외하면 정상 영업이 가능한 곳이 10여 곳에 불과하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단 내부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담보권을 가진 금융사는 상대적으로 방어가 가능하지만 일반 투자자와 협력 업체들은 투자금, 전액 손실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시장의 판단은 냉정합니다. 무리한 회생 시도보다는 질서 있는 청산이 더 현실적이라는 선택이란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홈플러스 사태는 국내 유통구조 변화 속에서 과도한 차입 경영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일단 오늘 프리마켓에서 반도체 투톱은 약세로 전환을 하면서 출발하는 움직임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CES 기조연설에서 자율주행과 관련한 코멘트가 나오면서 자율주행하면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오토웨버가 오늘 한 4.9%로 강하게 출발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MDS테크, E8, 세코닉스나 아니면 SOS랩 같은 종목들 오늘 주가 추이 같이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홈플러스까지 키워드 3가지 잘 살펴봤고요. 이정호 앵커와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개장까지 8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베네수엘라 공습에도 불구하고 강한 랠리를 보여주는 그런 뉴욕 증시였는데요. 특히나 이날장은 에너지주가 주도를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인프라를 재건을 하게 된다면 함께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기업들이 모두 급등을 하는 양상이었고요. 유가와 금 가격도 함께 오르게 되면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함께 나타나는 모습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CES 2026이 열리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는 젠슨항 CEO가 개막 전 기조 연설에 나서게 되면서 이 자리에서 올해는 자율주행 차량도 나오게 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오늘 관련주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어제 국내 시장은 역시나 또 잘 달려갔습니다. 코스피는 단숨에 4,450포인트 선을 뛰어넘으면서 이제는 4,500포인트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제 5,000피도 1분기 안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전망들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역시나 그 안을 살펴보면 반도체 투탑의 질주가 있었고요. 또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8일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반도체주들의 움직임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번 주는 일정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는 일단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고 오늘은 CES 개막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응들이 필요할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새해부터 잘 가는 시장을 보니까 기분이 좋긴 한데 또 네. 걱정되는 건 너무 빠르게 오르는 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일단 어제 시장의 분위기부터 살펴볼까요? 일단은 우리가 항상 이 시간에 나와서 할 때 요 가운데 코스피 5천이라는 글자가 좀 부담스러웠었는데 아마 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코스피 5천 달성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라기보다는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다 일단은 2026년도 이 거래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 이 분위기가 계속해서 뭐 끝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느낌은 좀 없지만 매일같이 올라가는 주가가 없듯이 결국엔 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고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고 뭐 그런 분위기는 아마 펼쳐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제가 1년 내내 모든 것을 예상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올해는 한 2분기까지는 좀 좋은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정말로 뭐 짧게나마 2분기까지는 코스피 5천까지 도달하는 데는 시간 문제지 않을까.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전체적인 대내외적인 상황 자체도 좀 부정적인 상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스터디를 열심히 하고 주식에 대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2분기까지는 코스피 5,000포인트가 달성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계좌에 좀 수익을 크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오늘은 일단은 우리 야간 선물 지수가 0.1% 올라간 걸 봐서는 이틀 동안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꺾인다라는 느낌보다는요. 일단은 계속해서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건 어저께 우리가 이제 시장을 딱 봤을 때 외국인들이 한 2조 넘게 매수가 들어왔지만 그 2조 넘는 금액들이 반도체에만 쏠리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굉장히 포모 현상이 올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작년 10월 달, 9월 달에 경험을 하셨죠. 코스피 지수는 많이 올라갔는데 지수는 많이 올라갔는데 종목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올라가니까 반도체, 특히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없는 분들은 굉장히 포모가 많이 왔는데요. 어저께 같이 상승했던 시장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수급이 쏠리지 않고 바이오도 같이 올라갔고 전기, 전력기기도 같이 올라갔고 거기다 원전까지 같이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형주 중심의 좋은 순환매 장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올라간다면 코스피 5천까지는 좀 우리가 정말 염두에 놔도 되지 않을까.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로 시장을 시작하는 2026년도지 않을까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코스피 5천 시대가 기대 가능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코스피가 오늘장 한 0.2%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해드린 대로 젠슨항 CEO의 기조연설이 CES 2026 개막 전에 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안에서는 지금 특징적으로 언급이 나왔던 게 벤츠와 손을 잡고 자율주행차를 올해 1분기 안에 출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오늘 국내 자율주행차 주들의 움직임이 좀 궁금한 상황인데요. 현재 현대 오토에버는 한 4.6%가량 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관련주들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아마 젠슨항 CEO의 어느 정도 또 파괴력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뭐 딱 찍은 게 지금 자율주행, 특히나 피지컬 AI가 우리가 공부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시장에 일단은 오전 시장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면서 좀 들어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으로 본다면 물론 소형주들도 있지만 저는 항상 대장주들 위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라. 특히나 피지컬 AI 쪽에 대해서는 자율주행도 있지만 로봇 쪽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현대차 그룹으로 꼭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소프트웨어의 대장주로 여겨지는 건 역시나 현대 오토에버를 보셔야 되고 부품 쪽에는 현대 모비스 그리고 조금은 탄력이 저 있는 종목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HL 만도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그 중심에는 지주사는 아니지만 순환출자 구조의 지주사격인 현대차까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는 어제는 이제 반도체와 원전, 전력기기 쪽으로 좀 매기가 붙었다면 일단은 오늘 시장은 장 출발과 동시에 자동차 중심의 시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좋은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없어서 저는 슬퍼요가 아니라 결국에는 반도체, 하루는 바이오,
하루는 자동차 이런 식으로 선순환매가 계속해서 좋게 돌아간다라는 건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시장도 조금 분위기가 좋게 시작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CES 개막 전 기조 연설에서 지금 젠슨황 CEO가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를 좀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오늘 오전 시장 안에서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장 전에 현대 오토에버도 한 4.6%가량,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4.4%가량 움직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오늘 시장의 분위기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는 장 출발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월 6일) 화요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있었던 베네수엘라 공습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한 랠리를 보여줬던 뉴욕 증시였는데요. 이날 장은 에너지주가 좀 주도를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인프라를 재건한다면 수혜 기대감을 받아갈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또한 유가와 금 가격도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CES 2026도 열리게 되는데요. 이 안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젠슨황 CEO가 기조 연설에서 피지컬 AI를 강조하면서 알파마요라는 자율주행 AI도 공개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는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가량 빠지면서 4,44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12% 강보합권의 움직임으로 958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은 약간의 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8% 삼성전자 떨어지면서 13만 5천 원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1.3%가량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어제 장에서 13만 전자를 달성을 했고요. 또 이번 주 목요일에는 잠정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영업이익이 과연 20조 원을 넘길 수 있을지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 장중에 70만 닉스 터치가 나왔지만 오늘 장 안에서는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살짝은 좀 멀어진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국내 증권사에서는 95만 원까지도 TP가 상향 조정된 리포트도 나와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 쇼크가 계속해서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배터리 쪽이 힘을 내주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6%가량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 장 초반에서는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이 좀 약한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ABL 바이오가 한 1.4%가량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장 안에서는 강한 시세를 보여줬었고 또 이제 올해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차기 대장주로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오늘장 안에서는 지금 낙폭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징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4%가 넘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도 어제장에서는 약간의 세론 현상이 좀 나타났는데 오늘장 안에서는 0.7%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전장의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쪽에서 일단 오전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이 모두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요. 개인이 한 2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세 그리고 개인이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수 분위기 자체를 보자면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모두 3대 지수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만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도 지금 하락 전환을 하게 되면서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이저 주체들이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그 흐름이 좀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의 분위기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은 세긴 세네요. 아마 어저께 들어왔던 거가 조금은 수익 실현하고 오전부터 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크게 부담스러울 상황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부터 어저께까지 좀 큰 폭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뭐 하루에 100포인트씩 넘게 올랐기 때문에요. 오늘 조정 나오는 건 당연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오히려 뭐 이상하게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떨어지는데도 좋다고 얘기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매일 올라가는 시장보다는요. 한 이틀 정도 급등이 정말 나왔으면 오늘처럼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주는 게 상당히 건강한 시장의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시장에서 자동차 업종들이 막 날아가고 자율주행이 막 날아간다고 해서 오늘 따라잡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스탁포인트 시간에 항상 좋게 얘기했었던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원전이라든지 전력기기, 전선 쪽을 좋게 얘기를 드려서 그간의 원전이라든지 전선 뭐 이런 것들을 담아 놓으셨다가 어저께 수익을 보는 그런 테마는 좋은데 예를 들어 이제 어제 또 올라간다고 해서 막 따라붙고 오늘 자동차가 올라간다고 해서 갑자기 막 따라붙고 이렇게 엇박자가 나면은 시장이 선순환이 돌기는 돌지만 혼자 계좌만 자꾸 녹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공부를 하셨다가 내가 괜찮아 보이는 업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업종을 모아두셨다가 여러분들의 차례를 기다리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동차가 간다고 해서 내일 무조건 떨어집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지금은 올라가는 테마를 막 따라서 붙는 것보다는 괜찮은 테마에서 내 차례를 잠자코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오늘 시장은 역시나 자율주행 자동차 쪽에 특히나 자동차 테마 쪽에 많이 수급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를 대장주로 말씀드렸는데요. 오전부터 10% 넘게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도 6% 이상 올라가고 있고 뭐 HL만도 특히나 SL처럼 자동차 부품주들까지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으로 본다면 일단은 원전 쪽에 대해서 움직임은 계속해서 좋습니다. 오스코텍이라든지 우리기술 뭐 이런 종목들이 좋고 뭐 코스피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도 나쁜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는 건 결국에는 예전처럼 자동차로 모든 수급이 쏠려서 자동차 없으면 나는 정말 실망이야 라는 게 아니라 자동차는 자동차주대로 오늘의 주도주가 되지만 지금 원전이라든지 또 지금 바이오주들도 가거든요. D&D 파마텍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가는 걸 보면 결국에는 수급들이 전체적으로 좀 퍼져 있어서 온기가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는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의 2026년도 시장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코스피는 0.42% 빠지고 있지만 큰 의미가 없는 게요. 코스피가 금요일과 월요일 날 정말 뭐 3%, 2% 올라간 건 SK 하이닉스, 특히나 삼성전자가 하루에 7%가 넘게 올라간다라는 건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삼성전자가 7% 올라가는 건 상한가가 아니라 삼한가라는 얘기가 있다시피 결국엔 삼성전자의 움직임, 특히나 삼성전자의 코스피의 비중에 대한 크기가 크기 때문에 오늘은 코스피가 어느 정도 이 정도로 좀 조정 받아주는 건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 있다. 다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는 테마에 급하게 따라붙는 것보다는 꼭 여러분들이 괜찮은 테마를 잡고 계셔서 여러분들의 차례를 기다리시는 시장, 조금은 여유 있지만 수익을 빠르게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의 차례를 기다리셔라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코스피가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건강한 조정으로 해석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올라가는 테마에 따라붙지는 말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말씀해 주신 대로 자동차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로봇 쪽에서 일부 세론이 나오기도 했고요. 로봇은 그래도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고 또 오전에는 젠슨항 CEO가 아무래도 자율주행 키워드를 언급했다 보니까 자율주행 쪽으로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CES 행사가 끝나고 어느 정도 옥석이 가려진다라고 봤을 때 로봇 모멘텀에 자율주행까지 함께 붙어있는 현대그룹주로 보는 게 좀 정답이다라고 보셔야 될까요? 뭐 우리가 이제 대응하기 어렵다면 현대그룹으로 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네. 그만큼 지금 피지컬 AI 쪽에서는 현대차만한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기술력이 좋아서 현대를 사세요가 아니라 젠슨항이 선택을 했잖아요. 피지컬 AI, 우리 GPU를 써서 같이 자율주행을 하고 로봇이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건
현대차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젠슨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하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거기다가 아마 유럽 쪽에도 좀 컨택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유럽 쪽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 많이 좀 부족한 거를 느꼈던 거죠. 그래서 깐부치킨 회동, 깐부회동이라는 유명한 또 이렇게 설을 좀 만들어내면서 결국에는 현대자동차, 현대그룹에 대해서 젠슨왕에 대한 입김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앵커님께서 여쭤보셨다시피 앞으로 로봇 쪽과 피지컬 AI 쪽을 좀 보고 싶다면 여전히 저는 현대차 계열 속에서는 옥석 가리기를 할 필요도 없다. 제가 말씀드린 현대오토에버, 뭐 현대차, HL 만도, 현대모비스에서는 편안하게 선택하신다면 저는 연말까지 끌어가신다면 충분히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현대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을 하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현대그룹주들은 편안한 선택이 가능하다. 좋은 긍정의 시선 남겨주셨고요. 사실 프리마켓장에서는 전선과 원전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매기가 아무래도 자동차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지금 다시 보합권에 접어든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미국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인프라, AI 전력 인프라에 좀 확충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좀 이슈가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여주는 혹은 원전주들이 보여주는 그런 강세가 좀 상승 초입의 단계 구간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대장주로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봐야 되는데 어저께 양봉이 조금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에는 AI를 뭐든지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네. 그 전기가 필요하려면 전기를 변압시켜야 되는 변압기, 전력기기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는 현재 뭐 태양광이라든지 LNG 가스들이 있지만 그게 부족하고 효율이 안 나기 때문에 원전이라는 거를 많이 집중을 하기 때문에요. 물론 미국의 지금 뭐 오클로라든지 뉴스케일 파워가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특히나 뉴스케일 파워 같은 종목들은 뭐 원전이 나빠서 조정을 받았다기보단 각자의 자체적인 시비 발행이 좀 많아서 유통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주가가 좀 무거워진 경향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작년 여름에 조방원이 굉장히 핫했을 때 조방원이 핫하다가 겨울 되니까는 완전히 싸그라들어서 아무도 조방원을 얘기를 안 했거든요. 사실은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조방원 중에 원전이 가장 강할 것이다. 원전은 길게 볼수록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원전에 대한 니즈는요. 우리나라 국내로 보시면 안 돼요. 국내는 원전에 대해서 약간 안티한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주를 계속해서 공시를 띄우는 걸 본다면 가스 터빈 쪽도 굉장히 저는 발전 가능성이 있고 거기다가 뭐 웨스팅하우스라든지 뭐 현대건설의 홀텍 뭐 이쪽에 대해서 본다면 원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AI가 어쨌든 발전을 하고 AI가 조금 더 키워나가려면 결국엔 원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 오히려 오늘처럼 급등이 나왔다가 조금 밀릴 때 조금은 저는 매수의 타이밍으로 보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원전은 길게 볼수록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어제는 좀 급등이 나왔던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은 살짝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밀릴 때 담아가는 전략들도 함께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오늘도 특징적인 게 한미 반도체가 이제 쉬어갈 때가 된 것 같은데 오늘 또 2%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부 증권가에서는 이제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면 반도체 소부장을 늘려라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후공정 장비단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전략들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은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따라잡기 조금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이닉스 좋다라고 얘기할 때도 60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 하이닉스가 지금 70만 원까지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좀 나는 그래도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후공정 장비단으로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뭐 소재 부품 쪽도 괜찮고요. 뭐 한미반도체가 오늘도 상승을 해주고 있지만 주가가 좀 약한 것 같네요. 오늘은 좀 약한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어저께 갭상승됐던 자리가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요. 그렇지만 한미반도체가 양복을 띄우고 계속해서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저번 주에 나왔던 레포트인 것 같아요. 지금 한미반도체가 만들어내는
TC 본더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HBM이 이렇게 칩과 칩을 쌓는 거잖아요. 그 중간에 열과 압착을 딱 통해 가지고 붙이는 장비가 바로 한미반도체가 하는 건데, 그 장비에 대해서 점유율이 한미반도체가 70%가 넘는다라는 리포트가 나오자마자 한미반도체에 갑자기 수급이 쏠리면서 전고점을 넘어가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한미반도체가 앞으로 어떻게 또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밑으로 내려와서 조정을 받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2025년도에 전고점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석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어찌됐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나는 좀 따라가기 버겁다라는 분들은 후공정 쪽, 특히나 오사트 쪽에 대해서 장비와 부품, 소재 쪽을 보신다면 충분히 아직 덜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스터디를 좀 하신다면 저는 반도체 쪽에 대해서도 충분히 긍정적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투탑을 좀 따라가기 힘들다면 소부장 비중 확대를 하는 것에 있어서 유효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후공정 장비도 괜찮고 소재 부품단도 오케이 사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는 한 1% 가까이 좀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0.05% 약보합권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늘려가는 건 좀 부담이긴 하지만 과연 오후 시장까지 어떻게 이런 지수가 유지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먼저 보겠습니다. 양시장 현재 약보합 에서 낙폭을 좀 더 키웠네요. 지금 코스피가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0.2%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지금 현물 시장에서 다 빼고 있는 부분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선물 쪽에서도 현재 마이너스권 찍혀 있는데 계약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 화요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분위기 먼저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미국 증시 다우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그렇죠. 반면에 국내 증시는 어제 이제 선반영을 좀 한 느낌이거든요. 뭐 일단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코스피가 글로벌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오늘의 하락은 사실 어제 너무 생각보다 급등했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된 또 이 섹터 내에서 수급에 대한 또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왔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미국의 패권 강화로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에너지 금융주들이 어제 미국 시장에서 많이 상승을 했는데 국내 시장과 연결고리가 저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있을 반도체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에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미국 시장도 상대적으로 보면 러셀 2000이 좀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서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한다고 했을 때 중소형주들의 랠리가 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도 최근 들어 보니까 ADR이 지금 과매도권에 지금 걸리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중소형주 중심으로서의 반등도 우리가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어제장에서는 방산이라든 그동안 좀 쉬어갔던 원전, 네. 기존의 오리지널 주도주라고 여겼던 이 종목들에 대한 반등세가 좀 보여지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던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네. 이제 조선주 쪽으로도 우리가 수급적인 이 연속성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슈는 어제 미국장에서 이제 노모노디스크가 한 5%대 네. 반등을 좀 보여줬거든요. 이제 경구용이 FDA 승인 받고 나서 가격적으로 좀 싸졌다. 이제 뭐 한 $100 정도 기존의 이제 그 맞는 주사 제형보다 좀 가격대가 싸지면서 네. 일단 우리나라 쪽도 이제 경구용 관련돼서 이제 종목들에 대한 반등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JP모건 이슈도 있으니까 그쵸.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현대오토웹을 비롯해서 CS2026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또 아틀란스 공개가 되면서 또 반등폭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이슈적인 이 요소들의 섹터들도 한번 관심을 계속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기존에 우리가 주도주라고 판단했었던 방산이나 원전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 하나가 또 대표적인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닐까 싶어서 요거 보고 테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은 한 1% 지금 좀 내리고 있긴 한데 사실 어제 굉장히 일단은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꽉 찬 양봉으로 마무리를 좀 지었었는데 사실상 차트로 봤을 땐 한 석 달 정도 재미없었는데 주가는 좀 크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누군가 내리면 계속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어제 있었던 그 장대 양봉을 두고서 추세 전환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도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두 가지 이제 미국 에너지부가 SMR과 관련된 지원 예상 집행에 나설 것이다라는 뉴스가 조금씩 나오면서 그동안에 좀 쉬었던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던 에너빌리티가 이제 추세가 좀 바뀌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되게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CS2026에서 핵융합 관련된 기업이 이제 참가 소식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그런 두 가지 이슈가 존재하면서 SMR 관련주들이 이제 바닥권은 아니지만 횡보 구간을 좀 맞아요. 어느 정도 이제 돌파하는 건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SMR의 이제 착공 관련돼서의 그 하나의 뉴스 플로우가 아직은 좀 맞아요. 우리가 시장에서 그런 뉴스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일단 관련돼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모멘텀은 SMR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가스터빈 이제 수주에서 비롯된 실적에 대한 수치 잔고가 좀씩 높아지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SMR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력에 대한 이제 부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SMR에 대해서도 이제 착공에 대한 이슈가 하나가 나와야 전고점을 아주 강하게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그 장대 양봉에 대해서는 추세를 좀 전환하는 계기로서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셔서 일단 좀 질문을 드려봤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SMR과 관련해서 한다 얘기는 있는데 첫 삽을 뜨거나 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소식이 좀 들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본업으로서 가스터빈을 하고 있는 본업으로서 좀 바라봐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점검을 좀 해봤고요. 이어서 오늘 테마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로는 자동차인데요. 사실상 자율주행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의 기조연설이 있었죠. 여기서 엔비디아도 자율주행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부터 자율주행들이 움직일 거라고 아마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랑 현대차랑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현대차도 오늘 강하게 움직임 좀 체크가 되고 있어서 자동차 전반적으로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반도체. 그러니까 오늘은 좀 떨어지는 쪽을 일단 두 번째 넣어봤는데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미 프리마켓 시작할 때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움직임이 좀 체크가 됐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2% 후반대, 거의 3%대 가까운 하락세를 투톱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존에 지금 굉장히 강하게 빠르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걸 기회로 삼아봐도 될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열어볼게요.
어제 개장할 때만 하더라도 걱정됩니다 하는 쪽으로 저희가 테마를 좀 넣었었는데 오히려 오후장부터 힘을 좀 내주기 시작을 했고요. 오늘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는 종목들 많이 보입니다. 알테오젠 또한 0.1% 정도 강보합 보이고 있고요. ABL 바이오는 떨어지고 있지만 HLB나 삼천당제약, 아까 보니까 D&D 파마텍도 강하게 오르는 부분도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 앞두고서 어떤 전략 취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동차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강하게 움직임 체크가 됩니다. 근데 아마 오늘은 뭐 자율주행도 있지만 로봇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서 피지컬 AI로서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 할 수 있는 구간에 지금 있는 걸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틀란스가 이제 개발형, 원래 예전에는 다 연구용으로 개발이 됐다가 개발형 모델의 최초가 공개가 됐고, 그다음에 56개에 달하는 관절이 막 360도로 꺾이는 그 모습을 시연을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차에 대한 이 재평가가 아마 오늘 좀 더 강력하게 나와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33만 원, 최고가가 이제 33만 원인데 네. 신고가에 도달을 한 모습을 저는 보여줬는데 이것이 사실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보니까 엔비디아에 이어서도 구글과도 로봇에 대한 동맹을 또 맺었다는 소식이 있고 28년까지 로봇 생산을 한 3만 대 정도 생산을 하면서 산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네. 현대차의 가치 그리고 보스턴 이 다이나믹스가 아직까지는 상장을 언제 한다라고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맞아요. 뭐 언젠간 당연히 할 수 있다. 거기에 이제 현대차 그룹의 법인 이 지분이 한 70%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봤을 때는 현대차의 지금 주가 수준에서 접근을 이제 망설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가격대는 저는 저평가 구간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현대차 비롯해 오늘은 사실 소프트웨어 이제 현대 오토 에버가 한 강하죠. 10%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뭐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상승의 오히려 전반전 정도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공개되어 있는 아틀라스 연구용 모델 좀 살펴보면 한 170 정도 성인 남성 키만 하다고 하고요. 바닥에 뭐 물건을 떨어지는 걸 줍는 신용을 하기도 하고 선반에서 물건을 꺼내는 영상들도 같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로봇과 관련해서는 한 단계 주가에서 레벨업을 해줄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현대차는 괜찮은데 현대차에 있었던 그룹 밸류 체인단은 조금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대 오토에버 같은 종목들 다시 좀 움직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CS는 시작이 됐고 오늘은 엔비디아 영향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긴 한데 앞으로의 전략을 좀 어떻게 취해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런 것 같아요. 지금은 현대차와 오토에버,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의 반등이 좀 더 강력하게 나왔다는 거고 네. 기존에는 클로봇이라든지 좀 작은 현대무벡스라든지 이런 소형주 중심으로 반등을 보였는데 지금은 기조가 단기간에 좀 바뀌었다. 왜냐하면 원처의 부담스러운 주가 수준까지 지금 그렇죠. 왔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오를 만한 이슈였나? 저는 약간 의문점은 들어요. 그래요? 왜냐면 바닥에서 한 4-5배 정도가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그런 거 본다라고 했을 때는 숨고르기 기간이 이 중소형주에도 좀 필요하다. 그 기간에서 채울 만한 종목들은 대형주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늘 보니까는 현대차는 지배구조 이슈까지도 좀 그쵸. 맞물려 있어서 현대글로비스라든지 아니면 모비스도 기회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 그리고 가장 좀 못 간 종목 중에서는 기아도 빼놓을 수 없어서 좀 부담이 많이 가시는 분들한테는 기아도 현대차 그룹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핵심은 뭐냐면 4분기 실적이거든요. 이제 현대차 그룹은 왜냐하면 관세에 대해서 이제 영향력이 있는 부분이 11월 달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물건 이제 자동차를 이제 제적했을 때 그 관세에 대해서도 4분기가 가장 큰 실적에 대해서는 바닥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요소가 그러면 주가에 반영이 됐냐? 반영이 거의 다 됐다고 봅니다.
일단 근데 현대차는 한 4.9% 오르는데 기아는 딱 0.9%라서 상대적으로 그러네요. 소외를 좀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수급이 나쁘진 않습니다. 외국인도 기관도 일단은 계속 좀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으니까 기아까지 같이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자동차 안에서는 자율주행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엔비디아도 자율주행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내놓은 상황이라서 안 그래도 연말부터 조금씩 주목을 좀 받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 뉴스까지 보태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상승 구도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프론티어나 이제 SOS랩을 말씀을 드리면서 로봇과 자동차의 자율주행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크죠. 우리가 핵심 이제 로봇을 하나 피지컬 AI를 생각할 때 네. 가장 핵심으로 따지는 것이 소프트웨어하고 관절, 그다음에 자율주행의 눈의 역할을 하는 게 라이다하고 카메라 모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지금 좀 많이 변방으로 있다가 네. 최근 들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삼성이라든가 LG, 그 삼성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전장 부품에서 네. 뭐 하만이 이제 독일의 업체를 2조 정도를 인수하면서 거기에서 이 전장 부품에서 우리가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들 거기에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LG 이노텍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도 이게 상승을 한 것이 이 자율주행의 성장 스토리가 조금 더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부각이 안 됐지만 우리나라 쪽에서는 당연히 FSD가 이제 도입이 된다. 그 하나의 핵심적인 이슈만으로도 네.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올해가 좀 더 이제 성장 스토리가 시작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과 관련한 부분 살펴봤고요. 이전에 퓨런티어를 탑픽으로 좀 주신 바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였네요. 근데 지금 한 주 만에 거의 8% 넘는 수익률을 고점 대비해서 또 기록을 해주고 계시니까 앞으로 퓨런티어도 계속 같이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쉼없이 달릴 때는 너무 사고 싶은데 또 이렇게 떨어지니까 괜찮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봉일 때 사야 된다라는 건 누구나 또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오늘이 기회일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도 10만 원대,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50만 원 초반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냥 쉬지 않고 사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간다? 네네, 계속 간다라고 봐야 되고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찌 보면은 이제는 AI 소프트웨어 기반이 아니고 제조업 기반의 이전 반도체 업종들이 핵심 주도적인 역할을 조금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미국에서도 반도체 원료 빅테크 업종 중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가를 계속 상향을 하면서 나홀로 질주를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핵심은 뭐냐면 HBM4가 지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삼성전자도 지금 효능 평가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점, 그것도 하나의 핵심 연결고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가는 이유가 하나 있을 겁니다. 원래는 어저께 같은 경우는 한미 반도체의 전자파 개폐 장치죠. 그러니까 EMI 쉴드 2.0 시리즈 출시 이 역할도 있지만 한미 반도체에서 HBM4를 논할 때는 본도 장비 쪽에서는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장비주 쪽에 반등 랠리를 보인다고 했을 때 그리고 소부장 쪽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네. 13조거든요. 한미 반도체가. 그래서 맞아요. 10조 이상 되는 종목을 뭐 뽑을 때는 한미 반도체하고 이스페타시스 이렇게 두 종목 뽑을 수 있는데 네. 그 역할론으로 봤을 때 만약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조금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높이는 50만 원, 삼성전자 10만 원대에 갇혀져 있어서 그 이상을 바라봤을 때 여기서 베팅을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일까라고 굉장히 많이 의구심을 보이시는 분들한테는 네. 또 다른 또 대안도 있으니까 다른 대안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반도체 투톱은 계속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사실 너무 쉼없이 달렸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을 하는 건 마치 오늘이 또 기회를 주는 날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한 2.6% 하락을 하고 있고 음봉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음봉이긴 합니다만 또 아랫꼬리가 달려 있어서 말아 올리는 힘이 좀 오후장에 발휘가 될 수 있을지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잠정
삼성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전략상으로 삼성전자 전후로 해서 일정 전후로 해서 어떤 전략을 좀 취해 봐야 될까요? 그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3분기 실적 발표되고 나서 삼성전자가 워낙 낙폭이 있었다 보니까 그 이번에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다 SK하이닉스로 좀 옮겨가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시장은 네.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 삼성전자가 어저께 같은 경우도 우리의 생각보다 7%대 급등이면은 사실 시장을 좀 비티하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맞아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있다 없다의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클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서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4분기 이후에도 지금 4분기 영업이익 19조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18조 9천억. 10개 증권사들 전망치. 그거보다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서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전후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맞아요. 이전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전에 좀 봤다가 발표하고 나면 하이닉스 쪽으로 좀 옮겨서 시선 좀 두자라는 전략을 좀 주신 바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제약 바이오 쪽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JP모건 앞두고 별로 반응 없나 싶었더니 어제 CES 쪽에서 세론이 나오면서 이쪽에서 수급이 바이오 쪽으로 옮겨가기도 했습니다. JP모건은 일단 어떤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CS랑은 약간 좀 결이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좀 기대 걸어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원래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도 이 JP모건 헬스케어 이후로서 이 빅파마하고 또 이 계약에 대한 수주도 따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번에도 참가 업체들 중심으로서 봐야 되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핵심 기업들이 뭐 D&D 파마텍에 네. 뭐 이제 지방 간염 치료제 거기에서 메쉬. 임상 중간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고 네. 알테오젠도 하이브로자임이라는 이제 그 알트비포 네. 개발 플랫폼이 또 소개가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핵심 이슈가 또 존재하는 상황에서 빅파마하고 또 이 계약 수주가 따내는 종목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네. 슈엘 같은 경우도 미용 성형 의약품 뭐 레티보라고 하는 또 이제 사업 전략을 또 공개하는데, 그래서 요 5개 한 4-5개 종목 중에서 우리가 좀 비중을 좀 실어놔도 저는 네. 한두 개 정도는 이 주가의 상승 이 도파민은 충분히 터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그래도 셀트리온의 20만 원대 돌파가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CDMO 이제 주요 전략을 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JP모건에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중요하지만 이미 바이오로직스나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네. 수급적인 역할을 충분히 해줘서 그동안 좀 소외됐던 셀트리온을 한번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JP모건 앞두고는 참가 기업들 위주로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0.1% 정도로 소폭이지만 그래도 상승 중이고요. 46만 9천 원, 47만 원까지 바짝 좀 다가서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그 식약처에서 바이오 의약품 허가 추진 빨리 한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240일 정도 목표로 삼는다. 그러니까 단축시킨다라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시밀러 3상 임상 시험도 조금 더 조건을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등등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듯한 움직임이 좀 체크가 되고 있는데 규제 혁신발 모멘텀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좀 볼 수 있어요? 뭐 이제 규제 혁신발 모멘텀은 충분히 당연히 이게 시간이 단축된다는 의미는 네. 매출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네. 뭐 당연히 호재겠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게 어찌 보면은 신약 이제 오리지널 신약이죠. 오리지널 신약의 만기가 30년까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바이오시밀러의 침투, 가격이 워낙 다운시켜서 네. 이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역할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이나 삼성 에피스홀딩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이 돼서,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실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램시마 SC의 네. 미국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기존에 있었던 뭐 허주마나 트루시마는 다 알고 있지만 신제품 골다공증 치료제 뭐 오전벨트라든가 네. 두드러기 치료제 뭐 자가 면역 치료제 이렇게 추가 신제품 런칭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또 하나가 또 이 일라이릴리에 또 이제 공장을 또 인수를 하면서 또 생산 능력, 원래 이제 생산 능력 같은 경우는 25만 리터였는데
이 공장 인수하고 나서 또 네. 증설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증설까지 합했을 때 15만 리터, 원래 6만 리터를 인수했는데 15만 리터까지 한다면 기존의 캐펙스에서 50%가 증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증가된 건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지금도 OP 마진이 올해 예상으로 30% OP 마진 예상하고 네.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셀트리온이 그러면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을 거냐, 그런 저는 의문점은 이제 주가의 랠리로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만약에라도 JP모건 끝나고 나서인지 네. 아니면 그 전인지, 저는 그 전에도 한번 당연히 박스권 돌파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그중에서는 셀트리온을 가장 탑픽 종목으로 좀 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셀트리온 탑픽 종목으로 일단 정리를 해보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앞둔 상황 속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지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한테 주셨던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지금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G2G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늘은 좀 여유가 있어서 G2G 바이오 AS까지 좀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봤을 때는 65,200원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강보합 정도 지키고 있고요.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 그리고 그제까지 좀 들어와 주는 부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좀 계속 끌고 갈까요? 아니요. 예. 아니요. 네. 네, 전략 왜냐하면- 수정 갈까요? 네. 네. 경구용으로 가는 게 네. 이제는 제 제3세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음. 왜냐하면 가격적인 이제 이 저항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주사제형하고 경구용을 비교해 봤을 때 이제 고령화 인구에서도 그렇고 아니면은 편리성에서도 그렇고 경구용을 만약에 이제 장기 지속형이 네. 저는 이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저는 그래도 탑픽은 일동제약으로 일동제약. 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일동제약 차트를 보면 45,000원 고점을 찍고 나서 횡보 구간을 좀 거치면서 수렴 구간에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21선까지 이제 올라오는 이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친다라고 했을 때 네. 기술이적 모멘텀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임상 이상 들어갔을 네. 때 뭐 빅파마 업체들과의 기술 이전, 그것이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G2G 바이오는 오히려 전략을 수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시장 안에서는 경구용 쪽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탑픽 종목도 이제는 G2G 바이오보다는 일동제약 쪽으로 수정을 좀 해주셨고요. 사실 지금 봤을 때는 한 21선 위에 있고요. 5일선도 잘 타고 있습니다. 오늘 도직 캔들 그림 좀 그려져 있긴 한데 1.8%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임 체크되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한 주의 시작을 긍정적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는 등 지정학적 위기가 불거지긴 했지만요. 이 시장은 수혜주 찾기에 분주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또 CS2016과 또 4분기 실적 시즌 기대감에 입어서 또 소프트웨어, 금융과 에너지 업종 중심으로 여러 가지 강세를 연출했던 시장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잠재적인 상방 재료가 대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 CS 주간의 우리 시장 방향성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현시가 혼조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2거래일 동안 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 폭등이 이어지기도 했었죠. 오늘은 혼조 양상 보이면서 좀 쉬어가면서 숨을 고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시가 0.76% 하락하면서 4,423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상승,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현시각 0.14% 상승하면서 958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사들이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강하게 이끌었는데요. 오늘은 매도로 전하는 모습 보입니다. 여기에 기관까지 힘을 더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 시각 외국인은 5,50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기관도 883억 원대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개인만이 홀로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현 시각 6,158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홀로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 시각 680억 원대 물량 덜어내고 있는 반면에 오늘은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보이면서 코스닥의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개인은 현 시각 600억 원대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소폭이지만 28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상승하는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증권 쪽이 굉장히 강합니다. 현 시각 3%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운수창고와 기계 쪽도 오늘 강합니다. 아무래도 CES에서 로봇 쪽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운수 장비 쪽까지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의료 정밀 0.95%, 의약품이 0.84%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하락하는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반대로 어제까지 이어오던 반도체주에 대해서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전기전자 쪽이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 시각 2.3% 하락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제조업이 1.25%, 유통업이 0.84%, 뒤를 이어서 비금속 광물, 보험, 철강 및 금속까지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상승하는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코스피와 비슷한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과 운송장비, 비금속의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일반 전기전자까지 오늘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하락하고 있는 업종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섬유 의료 쪽에 1%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출판, 오락, 그리고 화학, 음식료가 그 뒤를 이어서 파란불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이 그간 숨가쁘게 이었던 랠리를 잠시 멈추고 숨고르기 양상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오늘 많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3% 가까운 파란불 켜내면서 13만 4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2.37% 하락하면서 오늘 70만 닉스를 물려주고 67만 9,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강한 빨간불 켜내고 있는 종목이 바로 현대차입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현 시각 4% 가까운 빨간불 켜내면서 31만 6,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정부 정책 모멘텀뿐만 아니라 또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가스터빈 등 대형 프로젝트 모멘텀 등에 힘입어서 오늘 1%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 시각 84,2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또 현대차 그룹주 중 하나죠. 현대 오토에버도 오늘 7%대 가까운 강한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33만 2,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테라뷰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강한 불기둥 세우고 있습니다. 네, 최근 포춘이 선정한 미국 HBM 공급 업체와 함께 단연간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주가에 강한 상승 탄력을 불어주고 있습니다. 현 시각 14%대 상승세 보이면서 13,6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D&D 파마텍입니다. 1월 중순에 개최되는 행사죠. JPM 컨퍼런스에서 주목할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체 개발 중인 치료제와 또 임상 중단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D&D 파마텍도 오늘 4%대 강세 보이면서 98,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에코프로 오랜만에 거래된 상위 종목에 들어와 있는데요. 현 시각 6%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나무가입니다. 나무가는 3D 센싱 기업인데요. 이 글로벌 완성차 로봇 플랫폼 공급사로 선정되었다라는 개별 소재가 있었죠. 또 삼성과 애플이 검증한 양산 능력을 입증할 것
거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9%대 넘게 거의 10% 가까운 강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나무가 현시가 2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로봇 쪽 사면도 오늘 3.48%대 강세 보이면서 5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1위에서 12위까지 혼조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계속해서 이어왔던 반도체주들이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을 내우면서 파란불 켜내고 있는 반면에 오늘은 CS 관련주들이 그 부분을 채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기업이 각각 3% 가까운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오늘 완성차 기업들 현대차 쪽 오늘 3%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도 어제 이어온 개별 호재 소식으로 인해서 1.19%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차 전지 캐즘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3사 중에서 유일한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도 3%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원전 쪽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1%대 강세 보이면서 8만 원 선에 안착해낸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차가 로봇 시장 진출한다라고 하면서 강세 보이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자율주행차 내놓는다 하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CES 모멘텀으로 오늘은 시장이 좀 장악이 된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네타냐후 총리의 X 계정에서 이란을 공격하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글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후속 보도는 좀 보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맞다면 오후장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발동될 수 있으니까 석유주들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주가 추이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